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죠. 바로 이 인구 위기의 속살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데요. 합계 출산율 0.72. 이게 뭐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분석에서는 이걸 두고 국가적 자살이다, 뭐 죽음의 소용돌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심지어 빙산을 향해 가는 타이타닉 같다는 비유도 있었고요. 네, 정말 그 비유가 섬뜩할 정도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통계 숫자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려는 이야기는요, 이 눈에 보이는 결과, 그러니까 이 0.7이라는 열매에서 출발해서요. 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행동들, 이걸 가지라고 본다면 네. 그 가지들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그런 행동을 이끄는 생각의 바탕, 즉 가치관이라는 줄기, 아, 줄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믿음의 체계, 잘 보이지 않는 세계관이라는 뿌리까지 한번 단계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현상 너머의 왜? 이 질문을 따라가는 깊이 있는 분석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이 충격적인 열매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출산율 0.72라는 숫자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이게 일단 인구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면요. 합계 출산율이 최소한 2.1명은 되어야 한다고 봐요. 2.1명이요? 네. 그런데 0.7이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거죠. 특히 그 주목해야 할 점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 1.3명 선이 한번 무너지면 이걸 다시 회복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에요. 아, 1.3이 마지노선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선을 훨씬 밑돌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인천 같은 경우는 0.66까지도 떨어졌다고 하고요. 와, 0.66? 이 추세대로라면 뭐 한 25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25년 뒤에 절반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이게 단순히 숫자만 충격적인 게 아니라 이런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들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역시 고통, 분노, 그리고 깊은 충격 이런 감정들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미 늦었다 이런 식의 좀 체념적인 반응도 있었지만요. 네. 대부분은 이 상황 자체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아이를 적게 낳는 문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한국의 높은 자살률 있잖아요. 네. 특히 산업화된 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인데 아, 맞아요. 그것도 심각하죠. 네. 이것과 연결해서 보면 지금의 저출산은 정말 복합적인 어떤 사회적 고통의 신호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명백한 열매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듣고 보니 문제가 훨씬 더 크고 깊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잖아요. 뭐 출산하면 지원금 주고 세금 혜택이나 주택 지원 같은 것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노력들은 좀 어떻습니까? 대출 지원해주고 아이 수에 따라서 지원 규모도 늘리고 있고요. 하지만 자료 분석을 보면 그런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돈이 부족한 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아니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의 이 초저출산 현상은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문제로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이 제시되었어요. 아,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면 이 위기라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나무의 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행동들이 주로 언급되었습니까? 몇 가지 아주 두드러진 행동 패턴들이 지적되었는데요. 우선 결혼 자체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선택이 늘고 있다는 점. 네,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아예 갖지 않거나 뭐 가져도 한 명 정도 이렇게 소수만 낳는 경우가 아주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개인의 삶, 예를 들면 자신의 커리어나 학업, 개인적인 어떤 성취 같은 것들을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 같아요. 혹시 또 다른 특징적인 행동 패턴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개인의 만족이나 풍요로운 삶, 이걸 우선시하는 소비 지향적인 태도 같은 거요. 아, 나 자신의 만족. 가정을 보면 오히려 좀 이상하게 보거나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회적 시선 속에서 위축되는 모습도 관찰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셋 이상 나오면 오히려 눈치 보이는 분위기라. 참 아이러니하네요. 여성들의 경우엔 또 다른 요인도 있겠죠. 그럼요. 특히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이게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출산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고 계속 일을 하려는 선택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그런 화려한 싱글 라이프의 영향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어떤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SNS 같은 데서 보이는 모습들처럼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데 쓰기보다는 자기 개발이나 경제적인 안정에 집중하는 그런 행동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죠. 그리고 좀 놀라운 점은 이런 행동 패턴이 소위 교회 같은 종교 공동체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발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군요. 결국 이런 다양한 행동들이 모여서 저출산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지들이라는 거네요.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외부 환경 탓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매일 내리는 선택의 결과라는 점이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이 매일 내리는 그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인식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선택과 행동들은 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즉 가치관의 문제, 나무로 치면 줄기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행동 이면의 동기, 즉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자료 속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가치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자녀를 키우는 가치보다 돈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입니다. 역시 돈인가요? 또 어떤 가치들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태도 같은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요? 정확합니다. 자기중심성, 이게 아주 핵심적인 가치로 떠올랐어요. 가족이나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커리어, 성공,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려는 그런 가치관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내면의 가치, 예를 들어 어머니나 아버지로서의 역할, 이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성취, 지위 같은 외적인 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 이것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의 즐거움과 만족을 최대한 누리려는 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욜로 아시죠? You only live once. 네, 욜로. 그리고 워라밸, 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인데요. 물론 워라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중요한 가치인데 이것이 좀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현재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태도와 결합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 워라밸 자체보다는 그게 극단화될 때의 문제군요. 나는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이 최고다. 이런 태도요. 심지어는 생명 자체를 좀 가볍게 여기는 듯한 태도. 예를 들어 아이는 원하면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생각까지도 이런 가치관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생명 경시 풍조까지. 네,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자기 희생은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만족에만 집중하는 경향,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의 삶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세대의 편안함과 만족을 우선시하는 가치관, 이것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통찰이 제시되었어요. 미래보다는 현재, 우리 세대만 생각한다. 네. 그래서 자료들에서는 바로 이 점, 즉 한국 사회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기보다는 현재의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신에게만 몰두한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가치관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쌓여서 결국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거군요.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나는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방향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행동과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믿음의 틀, 잘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뿌리, 바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복잡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본적인 안경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즉 무엇을 숭배하는가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숭배? 네. 자료에서는 이 문제를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아주 흥미롭게 분석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 한국 사회의 그 남존 여비 사상 같은 경우에요. 그 뿌리에는 유교적 질서에 기반한 세계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아, 유교적 세계관이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한국의 기독교가 상당히 일찍 들어오고 또 널리 퍼졌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유교적인 가치관이나 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 점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통찰력 있었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즉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그런 총체적인 시각보다는요.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과 구원이라는 좀 더 개인 영혼 구원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서 전파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아, 개인 구원에만 너무 집중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과 일상적인 세상살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 소위 말하는 이원론적 신앙관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사회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제자도, 그러니까 삶 전체를 바꾸는 힘으로는 이어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종교는 가졌지만 삶의 뿌리 깊은 가치관이나 세계관까지는 바꾸지 못했다는 거죠. 아, 신앙과 삶의 분리.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의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저출산 현상을 낳는 행동과 가치관들, 그 이면에 있는 주된 뿌리, 즉 세계관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들 수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건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개인의 경험이나 감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죠. 네, 상대주의. 둘째는 물질주의와 인본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결합된 형태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맘모니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맘모니즘이요? 네, 돈, 즉 맘몬과 물질적인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태도를 말하죠. 동시에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딱 결합된 겁니다. 돈이 최고고 내가 중심이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또 전통적인 요소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전통적인 거라면요? 예를 들면 샤머니즘 혹은 기복 신앙 같은 거요. 현실에서의 복, 건강, 성공, 돈 이런 걸 간절히 바라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성공, 인정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우월해지려는 그런 욕구가 우리 문화 깊숙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단군 신화를 예로 들기도 했고요. 아, 기복 신앙적인 뿌리도 여전하다는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는 세속주의, 무신론, 그리고 진화론적인 관점도 언급됩니다. 영적인 가치나 차원을 부정하고 인간을 그저 물질적인 존재 혹은 고도로 진화한 동물 정도로 보면서 현세적인 삶과 만족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죠. 와, 정말 다양한 생각의 뿌리들이 얽히고 설켜 있군요. 포스트모더니즘, 물질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 세속주의까지. 현재 한국의 위기는 어떤 특정 종교나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건강하게 아우를 수 있는 세계관,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1장에 기반한 그런 총체적인 관점이 우리 사회 전반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아, 제대로 된 뿌리가 없어. 네, 그 빈자리를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세계관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막 채워 들어왔고 그 복합적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저출산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 몇 개 바꾸는 걸 넘어서서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건강한 세계관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한국의 인구 위기라는 눈에 보이는 열매에서 시작해서 그 뒤에 숨겨진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가지, 또 그 행동을 이끄는 가치관이라는 줄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관이라는 뿌리까지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네, 이 모든 분석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바로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 즉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결코 그냥 머릿속 관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색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냉혹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그 심각성을 좀 느끼면서 어떤 변화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해보는 데 있었습니다. 자료 속에서 나왔던 깨어나라, 살기로 선택하라는 그런 외침들이 오늘따라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가 한 사회, 심지어 한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이 세계관의 힘을 보여주었다면 지금 청취자 여러분 자신의 삶,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뿌리는 과연 무엇이며 그것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깊은 성찰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